앞에 모니터 설치해놨거든. 거기서 대표가 40몇 대표 설명을 하고 시장님 거기서 이렇게 많이 안 올랐냐 잠깐 그러시긴 보시는 하던데. 그렇습니까? 많이 한 건데요. 하는 올라가 보시면 안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정률이 약 60%입니다. 59.58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 공정인 철골공사는 내부 무대 특장을 위한 그리드 아이언과 캐트워크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치면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다 덮었습니다. 예, 내부에 네, 쪽에서 하는데 저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 같은 거 네, 이 박스가 밑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5층이고요. 5층이래. 이게 5층이고요. 이거고요. 가서 나중에 의자를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철골이 여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수차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혹시 일단 내년 5월에는 확실하게 이제 공연 다 끝내고 공연할 후에 뭐 공연 문화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관객과 아티스트 제작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도 그 시장 현황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 산업의 핵심 축이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최고 최대의 공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공간은 18,000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스탠딩 공연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8,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첫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서울에는 이제 이 서울 아레나가 완공이 되면 고척돔 여기 이곳 서울 아레나에 이어서 31년도에 완공 예정된 잠실의 돔구장 이렇게 세 군데의 K-팝 공연이 가능한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17,000석이죠. 이곳이 28,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잠실의 스포츠 마이스 사업 덕분에 생겨나는 돔 야구장 그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아마 35,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K-팝 공연이 이제 충분히 그 공연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인천이나 고양에도 지금 여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공연장이 K-팝 전용 공연장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초대형 스타가 등장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뭐 5만석, 뭐 7만석까지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공연은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만석에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 수용 가능한 K-팝 전용 공연장이
가장 최적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준비가 이제 내년 또 31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팝 공연장은 마련이 되지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지역 사회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창동 일대는 동부권의 문화,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진접으로 올 상반기 내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SDBC, 다시 말해서 바이오를 컨셉으로 한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워낙 넓은 부지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하나의 컨셉으로는 이것을 다 채우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워낙 부지가 큽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문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 발전 그리고 업무지구가 어우러지게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곳 K-팝으로부터 상징되는 K-엔터테크가 함께 입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일정은 이제 공개 일정이고요. 이 공개 일정 끝나고 나면은 이 근처에 아까 우리 오 사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부대 SOC를 함께 입지시켜서 이 서울 아레나가 지역사회 특히 동북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부에 어떤 시설을 준비하고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것인지를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됐고요. 잠시 후에 둘러보면서 그 정확한 입지와 어떻게 어디에 기능을 배치할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발표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 송재림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펜앤마이크 송재림이라고 합니다. 어제 정원호 후보가 대형 아레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늘 이렇게 창동 아레나 찾으신 것도 정 후보 공약의 맞대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어떻게 날짜가 잡히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하루 상관이 됐는데요. 사실 뭐 여기 오늘 이 일정은 며칠 전에 결정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맞대응 성격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 지금 오 사장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카카오 쪽에서 이 착공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성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망설이는 거를 저희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도와드릴 방안도 찾고 또 불편도 해소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한 2, 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아까 설명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제 첫 임기 때인 2009년도에 이곳에 K-팝 전용 공연장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규모의 공연장이 있었던 그런 인연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 공연장 부지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다시피 전임 시장님 시절에 10년 동안은 사실 진척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뭐 방치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제가 다시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21년부터 이제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이른바 다시 강북 전성시대,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교통, 그리고 여가시설,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직, 주, 락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이곳 서울 아레나가 다시 시작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카카오 측이 화답을 해주셔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내년도 이제 5월 달에 공연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상세하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 투자도 또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BTS 공연을 계기로 해서 대형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대형 공연은 사실은 1년에 몇 번 개최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대형 공연이 국민적인 시선을 모으고 국격을 향상시킨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 다 공연장을 만들겠다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잘 균형 잡힌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공연장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인천이나 고양 예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인천에는 또 5만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고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형화 경쟁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산업에 오히려 폐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아주 정교한 수요 예측과 그리고 투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 토팩트분은 정부가 시장님의 건강 정책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네. 그 정부가 시장님의 관광 정책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네. 강하게 비판하고 비용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은 늘 그렇듯이 대중들이 낯설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시행정이다, 보여주기 행정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1세기 여가 문화가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서 1인당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서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명실공히 경제로 보아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펀시티 이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지만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즐기실 시설이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쯤에는 이제 늦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울시가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라든가 저쪽 상암 쪽에 트윈 링과 같은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상암 쪽의 트윈 링은 아시다시피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이건 재정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윤을 창출할 자신이 있을 때 몇천억씩 투자를 해서 새로운 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것은 지금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넘어서서 3천만, 4천만 시대가 곧 열릴 것이 예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그것이 완성될 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마 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저께 정은호 후보께서 관광정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 그 깊은 내막을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3377이 목표입니다. 연간 3천만의 관광객, 그리고 한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300만 원을 쓰도록 하는 것, 항공교통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머물러야 됩니다. 최소한. 과거에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은 2, 3일밖에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즐길 거리, 가볼 곳, 관광 사이트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왔던 사람이 아이고 이거 내가 볼 걸 다 못 봤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재방문 의사를 70%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서울시의 3377 관광 정책의 비전이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각종 인프라들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K-팝 전용장 서울 아내란도 그렇고,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상암동의 트윈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이구동성 BTS 인기 공연에 편승해서 대형 공연장 얘기만 할 뿐이지 그거는 필요하다고 또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필요성을 폄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칠의 행정이다, 전시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디테일이 없는 알맹이 없는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식의 행정 마인드로는 이 천만 도시 그리고 글로벌 탑5를 지향하는 이런 아시아의 심장 역할을 아시아의 문화예술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펀시티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정원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조형물 위주의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폄하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 다음으로 서울 체험으로 승부하는 관광 정책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기반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악관광이 매우 외국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트렌드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산악관광 누가 시작했습니까? 3년 전에 북한산 산악관광 센터를 만들면서 시작된 그런 정말 각고의 노력이 이제는 북한산이나 수락산이나 관악산에 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지금 K-관광이 새로운 K 등산이 새로운 관광의 컨셉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개척자적인 시도가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를 낳고 그러한 새로운 브랜드의 서울시가 많은 관광객들과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정주 인구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정원호 후보의 어저께 말씀은 관광정책의 기본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셨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연구가 부족한 말씀이셨다.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봐줄까요? 이창훈 기자.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이창훈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실적이나 공약보다 정부 쪽에서 네거티브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그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비전 경쟁이 돼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쟁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적인 언급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걸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십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형 프로젝트나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들, 어떤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이걸 해주세요 하는 유형의 사업들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생업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내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시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품격을 갖추려면 사실은 매우 개척자적인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마스 헤더윅 건축가의 작품인 베슬이나 리틀 아일랜드 같은 것이 시민적인 니즈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뉴욕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드는데 매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라든가 트윈링과 같은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먼저 이루어진 게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반포의 세비섬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국내외적으로 각광도 받고 주목도 받고
필수 방문 코스가 되고 서울을 방문하는 분들이 꼭 방문하는 그런 어떤 필수 코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전 설정을 할 수 있는 개척자적 리더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민원 반응형 리더십으로 충분하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 정원호 후보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민원 반응형 리더십도 꼭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부응해서 수요를 충족시켜드리는 행정은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비전을 설정한다거나 어떤 개척자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시설물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불필요하다면 과연 정치적인 리더십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역사가 다 입증해 주는 바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포지티브한 비전 경쟁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폄하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후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